7편, 교주님, 그리고 이방인. 소녀들의 함성 소리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종교의식의 주문처럼 현실을 지워버리고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음반 매장 안은 수백 개의 촛불을 켠 듯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그 열기의 중심, 임시로 마련된 테이블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마왕. 그는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화려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약간은 피곤해 보였고 세상 모든 것이 지겹다는 듯한 권태로운 표정으로 팬들을 맞았다. 하지만 그 무심함조차 팬들에게는 신비로운 매력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했다. 섭은 매장 가장 구석, 스피커와 음반 진열대 사이에 몸을 숨기듯 서서 그를 주시했다. 순정은 이미 저만치 앞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섭의 눈에는 순정의 모습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마왕이라는 한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생각보다 말랐군. 안색도 별로 좋지 않아. 섭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그를 뜯어보았다. 그는 미래의 비극을 알고 있는 유일한 관객이었다. 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왕의 존재를 위협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그는 똑똑히 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 잿더리에 담배꽁초가 수북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물 대신 콜라로 보이는 검은 액체를 계속해서 마시는 모습도 보였다.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었다. 하지만 저런 것들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을 터. 문제는 병원, 그리고 의사의 손에서 벌어질 예고된 재앙이었다. 줄은 생각보다 더디게 줄어들었다. 마왕은 기계적으로 사인을 하고 팬들의 짧은 인사에 영혼 없는 미소로 화답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해 보였다. 어쩌면 그는 자신을 신처럼 떠받드는 이 소녀들이 부담스럽고 자신들의 환상을 투영하는 것이 불편했을지도 모른다. 드디어 순정의 차례가 되었다. 섭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순정은 거의 울기 직전의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마왕의 앨범을 내밀었다. 오빠, 노래 듣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목소리가 양처럼 떨려 나왔다. 준비해 갔을 수많은 말들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진 듯했다. 그저 가장 순수한 진심 한 조각을 겨우 꺼내놓았을 뿐이었다. 마왕은 늘 하던 대로 앨범에 사인을 하려다 말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순정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매일같이 듣는 사랑해요, 멋있어요 같은 말과는 결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고백의 무게 때문이었을까.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순정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멋진 꿈이네. 꼭 좋은 글 쓰는 사람이 되어. 그는 사인과 함께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덧붙여 주었다. 순정 학생의 꿈을 응원합니다. 다른 팬들에게는 해주지 않은 특별한 팬 서비스였다. 순정은 앨범을 받아들고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테이블에서 물러났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순정의 얼굴은 온통 눈물과 콧물, 그리고 행복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저씨, 봤어요. 저한테 꿈을 응원한다고 써줬어요. 그녀는 국보급 보물이라도 되는 양 앨범을 품에 꼭 껴안았다. 그토록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섭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물결이 번져나갔다. 이 순간을 지켜주기 위해 과거로 온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마왕에게로 향했다. 저 남자는 곧 죽는다. 그리고 저 남자의 죽음은 지금 이렇게 행복에 겨워하는 이 소녀의 미래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섭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철옹성 같은 경호를 뚫고 저 무심한 표정의 스타에게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예언을 전해야만 했다. 사인회가 끝나고 마왕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섭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이제는 자신이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다. 8편, 불가능한 전원. 사인회가 끝나자마자 매장 안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왕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의 주위를 둘러쌌고 매장 직원들은 팬들을 제지하며 길을 트기 시작했다. 마왕은 팬들의 함성을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조금 전이 그 권태로운 표정으로 출구를 향해 걸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지겨운 일상의 반복일 뿐이었다. 섭은 이 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순정에게 짧게 말했다. 잠깐만 여기 있어. 그리고는 인파를 뚫고 마왕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쌓은 인간벽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다. 소녀 팬들의 가녀린 몸과 달리 성인 남자인 섭의 접근은 즉각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한 경호원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강하게 밀쳤다. 섭은 뒤로 몇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목청을 높여 외쳤다. 마왕씨, 잠시만요.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은 소녀들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설사 들렸다 해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 따위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팬들이 미친 사람 보듯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마왕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검은색 승용차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차는 팬들의 아우성을 뒤로한 채 빠르게 멀어져 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섭은 허탈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상 어느 누가 생판 처음 보는 남자가 외치는 황당한 예언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그는 철저한 이방인이자 수상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돌아보니 잔뜩 겁에 질린 순정의 얼굴이 있었다. 아저씨, 왜 그러셨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순정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걱정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방금 전 섭의 행동이 좋아하는 가수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무모한 행동을 벌인 철없는 팬처럼 보였을 터였다. 섭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할 수는 더더욱 없었다. 아,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너무 흥분했나 보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매장을 빠져나왔다.
순정은 여전히 품에 안은 쌓인 앨범 덕분에 금세 기분을 회복한 듯 보였지만 섭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직접적인 접근은 실패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순정을 이끌고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앉아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왕이 자신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증거. 그래, 예언이다. 하지만 당신은 몇 년 뒤에 죽는다 같은 거대한 예언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주 사소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그런 사건을 먼저 예언해야 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되었을 때 두 번째 편지를 보내 진짜 경고를 전하는 것이다. 섭은 기억을 더듬었다. 19년 92년 가을. 무슨 일이 있었더라. 정치, 사회, 스포츠. 그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를 찾아냈다. 며칠 뒤에 있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빙그레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결승전이었다. 모두가 막강한 전력의 빙그레가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롯데의 승리로 끝났었다. 당시 엄청난 이변으로 화제가 되었던 경기였다. 됐다. 이거다. 섭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순정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찻집 카운터에서 편지지와 봉투, 그리고 펜을 빌렸다. 그리고는 아주 간결하고 담담한 어조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왕님께 며칠 뒤에 끝날 한국 시리즈의 최종 승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롯데 자이언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제 예언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생명에 관한 더 중요한 예언이 담길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때는 부디 제 말을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편지에 자신의 이름도 연락처도 적지 않았다. 오직 결과로 증명해 보일 뿐이었다. 그는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고 겉봉에는 마왕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이제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지는 것이다. 편지를 쓰는 섭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순정이 물었다. 아저씨, 누구한테 편지 쓰세요? 섭은 편지를 가방에 넣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란다. 그의 대답에 순정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오늘 아저씨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수한 감사 인사가 섭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이 소녀의 평생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이 어떤 싸움을 시작했는지 차마 말할 수 없었다. 9편 돌아오는 기차, 깊어지는 마음. 서울에서의 흥분과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양평으로 돌아오는 무궁화호 기차 안은 고요하고 나른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며 붉은 노을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다. 순정은 피곤했는지 품에 쌓인 앨범을 꼭 껴안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간헐적으로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의 작은 머리가 섭의 어깨에 툭 하고 기대어왔다. 섭은 숨을 죽였다. 어깨에 와닿는 작고 따뜻한 무게가 그의 온몸을 굳게 만들었다. 그는 차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잠든 순정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고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 하루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미래의 순정은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 적이 거의 없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했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잠을 설쳤다. 섭은 그 모든 불안의 근원이 자신이었음을 알기에 어깨에 기댄 이 작은 평화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는 자신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움직여 그녀의 단잠을 깨울까봐 마치 돌처럼 굳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의 가방 안에는 미래를 향한 첫 번째 도박, 마왕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회와 다짐을 담은 무거운 추였다. 만약 그의 예언이 틀린다면, 혹은 예언이 맞더라도 마왕이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이 머나먼 과거에 영원히 낙오된 패배자로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주저앉아 아내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던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여자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짊어진 유일한 수호자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차가 양평역에 가까워진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섭은 아주 조심스럽게 순정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학생, 거의 다 왔어. 일어나야지. 순정은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자신이 섭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순간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괜찮아. 피곤할 만도 하지. 섭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그녀의 머리에 붙은 작은 먼지를 떼어주었다. 그 무심한 손길에 순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그녀 자신은 알았을까. 낯선 아저씨에게서 느껴지는 아버지 같기도 하고 큰오빠 같기도 한 다정함.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차가 플랫폼에 멈춰 섰다. 저녁이 되자 공기는 제법 쌀쌀해져 있었다. 섭은 자신의 낡은 재킷을 벗어 순정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밤 되니까 춥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입고 있어. 아니에요. 괜찮은데 아저씨는요? 나는 괜찮아. 어른은 추위 잘 안 타. 그는 막무가내로 재킷을 입히고는 앞장서서 걸었다. 재킷에서는 낯설지만 포근한 어른 남자의 냄새가 났다. 순정은 자신보다 훨씬 큰 재킷 품에 파묻힌 채 그의 넓은 등을 보며 조용히 뒤따라 걸었다. 오늘 하루 그녀의 세상에는 작지만 아주 큰 파문이 일고 있었다. 마왕을 만난 설렘과는 또 다른 종류의 낯설고도 따뜻한 파문이었다. 10편 짧은 이별, 기약 없는 약속. 양평역을 빠져나오자 읍내는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길을 비추고 있었고 서울의 소음은 온데간데 없이 귀뚜라미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순정의 집은 역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골목 안쪽에 있었다.
섭은 말없이 그녀의 집까지 바래다주기로 했다.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순정은 오늘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했고 섭은 맞장구를 쳐주며 묵묵히 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다. 순정의 집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은 걸음을 멈췄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순정은 아쉬운 표정으로 어깨에 걸치고 있던 섭의 재킷을 벗어 돌려주었다. 아저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별말을. 나도 덕분에 즐거웠어. 아저씨는 이제 어디로 가세요? 나는 읍내에 있는 여관에서 며칠 더 묵어야지. 아직 서울에서 볼 일이 다 안 끝나서. 그는 한국 시리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 생각이었다. 그가 적어두었던 여관 이름을 기억해낸 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또 뵐 수 있을까요? 순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기대감이 실려 있었다. 섭은 잠시 망설였다. 이 아이와 더 이상 엮이는 것은 위험한 일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수도 있고 정해진 과거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마음과는 다른 대답이 흘러나왔다. 글쎄, 인연이 닿으면 또 보게 되겠지.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순정은 그 말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환하게 웃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순정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다가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은 섭은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짧은 동행은 끝났고 이제 그는 다시 철저한 이방인이 되어 자신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곧장 읍내 우체통으로 향했다. 망설임 없이 미래를 향한 첫 번째 승부수가 담긴 편지를 우체통 안으로 밀어 넣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편지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도 함께 던져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근처에서 가장 허름한 역관을 찾아 방을 잡았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도착한 작은 방은 낡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몸을 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밤공기가 밀려들어왔다. 창밖으로 순정이 살고 있을 동네에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다. 섭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마왕을 살리고 순정의 꿈을 지켜주고 그리하여 자신이 망가뜨린 미래를 바로잡겠다고. 며칠 뒤에 있을 야구 경기가 그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터였다. 그는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 지친 몸을 낡은 이불 속으로 파묻었다. 11편, 시간의 감옥, 희망의 씨앗. 순정과의 짧은 동행이 끝난 후 섭에게는 혹독한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다. 그가 머무는 허름한 역관방은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이자 시간이 흐르지 않는 감옥이었다.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읽을 책 한 권도 없는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생각뿐이었다. 후회로 가득한 과거, 불확실한 현재, 그리고 바꿔야만 하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읍내 인력 시장을 찾았다. 그의 나이와 허름한 행색에 어울리는 일은 많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거나 농가의 밭에서 잡초를 뽑는 일이 고작이었다. 15년 동안 사무실 의자에만 앉아있던 그의 몸은 고된 노동에 비명을 질렀다. 밤이 되면 온몸의 근육이 욱신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섭은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싫지 않았다. 땀 흘려 일하고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거친 사람들과 섞여 땀내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비워내는 이 모든 과정이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다. 어쩌면 정화에 가까운 일종의 속죄의식일지도 몰랐다. 그의 유일한 낙은 저녁마다 여관 로비에 있는 낡은 텔레비전으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중계를 보는 것이었다. 로비에는 그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들과 외지에서 온 장사치들이 모여들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막강한 전력의 빙그레 이글스를 응원했다. 에이, 올해도 빙그레가 다 해먹겠네. 재미없다. 재미없어. 롯데는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림도 없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섭은 말없이 막걸리 잔만 기울였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갈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흥분해서 떠들 때 홀로 침묵을 지키는 그는 자연스럽게 무리에서 겉도는 이방인이 되었다. 하루는 고된 일을 마치고 읍내를 만연히 걷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하교하는 길인지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오는 순정이었다. 섭은 저도 모르게 길 건너편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다. 다가가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순정은 며칠 전 서울에서 봤을 때처럼 밝고 명랑했다. 친구들과의 웃음소리가 길 건너편까지 들려오는 듯했다. 섭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저 웃음을, 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지금 이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의 고된 노동은 의미 없는 고역이 아니었다. 저 웃음이라는 희망의 씨앗에 물을 주는 과정이었다. 섭은 순정의 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한국 시리즈 최종 7차전이 열리는 날이었다. 여관 로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모두가 빙그레의 낙승을 점치며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경기는 예상대로 팽팽하게 흘러갔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시소게임에 사람들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섭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오직 시간의 흐름만을 느끼고 있었다. 정해진 결말을 향해 묵묵히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처럼 경기는 그의 기억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9회 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롯데 자이언츠의 한 무명 선수가 극적인 끝내기 안타를 터뜨렸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경우야. 여관 로비는 순식간에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오직 선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차가운 확신만이 서려 있었다. 첫 번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정확히 그가 원하는 곳에 떨어졌다.
이제 모든 것은 마왕의 손에 달려 있었다. 12편, 운명의 편지, 흔들리는 별. 마왕의 소속사 사무실은 언제나 전쟁터 같았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스케줄을 조정하는 매니저의 고함 소리와 새로 나온 데모 테이프 소리가 뒤섞여 혼란의 극치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오는 팬레터였다. 신입 로드 매니저인 민수에게 팬레터를 분류하는 것은 그의 주된 업무 중 하나였다. 대부분은 소녀들의 정성 어린 사랑 고백이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선물들이었다. 민수는 기계적으로 편지를 훑어보다가 특이한 것이나 눈에 띄는 것 몇 개만 추려내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손에 아무런 장식도 없는 밋밋한 흰 봉투 하나가 잡혔다. 보낸 사람의 주소도 이름도 없었다. 그저 마왕님께라는 단정한 글씨만 쓰여 있었다. 보통 같았으면 바로 버렸을 테지만 그 간결함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했다. 민수는 뜯지 말라는 매니저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내용의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마왕님께 며칠 뒤에 끝날 한국 시리즈의 최종 승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롯데 자이언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제 예언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생명에 관한 더 중요한 예언이 담길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때는 부디 제 말을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식. 민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별의별 팬이 다 있다고 생각했다. 예언이라니. 그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다가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작곡 스트레스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마왕에게 보여주면 잠시나마 웃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편지를 들고 녹음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마왕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또, 형,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해서요. 민수는 구겨진 편지를 쫙 펴서 마왕에게 내밀었다. 마왕은 미간을 찌푸린 채 마지못해 편지를 받아들었다. 짧은 내용을 훑어본 그의 입가에도 냉소가 어렸다. 롯데가 우승한다고, 이놈, 야구 볼 줄 모르네. 작두 타려다 발목까지 날아가겠구만. 그는 편지를 아무렇게나 테이블 위에 던져버리고는 다시 기타를 잡았다. 하지만 민수는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녹음실 벽에 붙어있는 코르크 게시판에 앞정으로 꽂아두었다. 일종의 유머이자 곧 현실이 될 예언의 증거였다. 그리고 며칠 후 롯데 자이언츠의 기적 같은 우승 소식이 전해졌다. 소속사 사람들은 모두 설마 하다가 누군가 게시판에 붙어있던 편지를 기억해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 낡은 편지지 한 장에 꽂혔다. 단순한 펜의 장난으로 치부했던 글자들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예언이 되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스케줄을 마친 마왕은 텅 빈 녹음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낮에 민수가 가져다준 바로 그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수많은 팬레터 중에 하나쯤은 롯데의 우승을 점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당신의 생명에 관한 더 중요한 예언. 마왕은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비과학적인 것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서랍을 열어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려는 순간 그는 편지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담배를 내려놓았다. 그는 이제 기다려야만 했다.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다는 세상에서 가장 불길하고도 황당한 두 번째 편지를.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던 흔들리지 않는 별이었던 그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